오늘 구할 리뷰는 966회입니다. 사라진 손목,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거예요.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의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2001년 사건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방송은 2014년에 나왔었네요. 이 사건 제가 범죄사건 시간에 이제 소개했던 거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참고를 안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추가 내용이라든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또 이제 실험을 하잖아. 그런 장면도 좀 있을 것 같고, 이 사건이 그 손목이 잘렸는데, 뭐 이따 나오겠지만, 왜 잘렸고, 왜 잘랐고, 그래서 용의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 검증하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 뭐 자세한 내용은 보면서 같이 알아봅시다. 그해 3월, 예기치 않게 내린 눈과 함께 비극이 시작됩니다. 궂은 날씨에 언 몸을 녹인 엄마는 아르바이트하는 큰딸 소윤이를 기다리다 잠에 들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소윤이가 일하던 가게 근처를 지나가던 외숙모의 전화예요. 그때 전화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소윤이가 아르바이트하는 곳은요, 항상 거기가 10시인가 몇 시인가에는 하여튼 10시인가 그 정도면 불이 꺼지거든요. 그날따라 불이 켜져 있기에 들여다봤었죠. 불을 켠 채 가방까지 놔둔 걸 보면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지만 이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어요. 하필 그날의 딸인 소윤 씨의 핸드폰이 망가져 수리를 맡겨놓은 상태라 소윤 씨와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늦게 들어온 적이 없던 딸 소윤이 가족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빠는 다급히 소윤이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아르바이트 하던 곳이 펜시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학용품 팔고 약간 뭐 다이소나 그런 분위기에 애들이 자주 가는 그런 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이분이 소윤이 엄마입니다. 뭐가 신고가 하나 들어왔대요. 뭐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나가더니 전화가 왔어요. 소윤이가 맞다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죽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그런데 이 소윤이가 발견된 곳이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바로 옆에 신축 건물 공사장이에요.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여기서. 이분이 최초 목격자인데, 연장 가지로 밑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보니까 겉포대기가 뭐 안 움직이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도 발목 한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멘트 포대에 가려져 있던 소윤이를 발견했을 땐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포대를 걷어 보니까 이런 자세로 죽어 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래서 경찰서 가봅니다. 일단 사체는 경부압박 질식사, 목졸림사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피해자의 유류품으로 약간의 현금이 있었지만 다 이상 없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돈을 노린 강도는 아니에요. 교복, 넥타이, 명찰까지 온뇌무새를 흐트린 흔적도 없습니다. 폭행당했거나 격렬하게 반항한 흔적도 없어요. 얼핏 보면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이 특이한 게 나오죠. 아무래도 소윤이가 시멘트 포대로 엎어져 있는데 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손이 없더라고. 모든 게 다 그대로였지만 소윤이의 양 손목이 사라졌어요. 여고생의 양 손목을 절단한 엽기적인 사건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윤이가 발견된 현장에서 피 묻은 곡괭이가 있었어요. 이겁니다. 이걸로 좀 찍어서 자르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손목을 훼손한 범행 도구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이상하리만큼 핏자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손목을 잘라서 어디 치운 거면은 그 과정에서 피가 떨어질 텐데 그런 자국이 없어. 자, 여기에 대해 만약 생전에 이런 동맥 파열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비산흔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후 사망한 후에 발생한 손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죽은 뒤에 손목을 잘랐다는 거죠.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 여기에 지금 임신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출산이 언제일까요? 박지성 교수님 나옵니다. 오랜만인데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반드시 어떤 피해자의 손목을 잘라야겠다는 그런 강렬한 동기를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라진 손목에는 보이지 않는 범인의 비밀이 숨겨 있을지도 몰라요.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소윤이가 학교 끝나고 평소처럼 아르바이트 하던 액세서리 가게로 향했어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식당 아주머니도 빈 그릇 찾으러 오가는 길에 가게에서 선물 포장하는 소윤이를 봤습니다. 나는 그 드라마를, 우리 아저씨가 드라마를 좋아해요. 난 안 좋아하는데 그거를 꼭 봐요. 8시 20분 드라마를 꼭 봐. 그런데 그 드라마 얼른 갔다 보려고 했는데, 자,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거냐 이게. 드라마 때문에 아주머니는 제법 구체적인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드라마가 시작하기 직전인 8시 20분쯤이라고 합니다. 그 후 소윤이가 일하는 가게에 전화벨이 울린 게 8시 35분이에요. 자, 이분이 소윤이 가게 사장님, 전화 안 받는다고, 하여튼 받는지 안 받는지 통화가 안 된다고 한번 그랬을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갔나?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던 거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밤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소윤이는 가게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소윤이를 본 건 8시 20분인데 전화를 받지 않은 건 8시 35분부터입니다. 이 15분 사이에 소윤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갔고 누구를 만났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사건에서. 하지만 소윤이가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근처에는 CCTV가 없어요. 목격자도 없었고. 결국 경찰은 사라진 손목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어쩌면 여기에 범인이 남긴 흔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잃어버린 손목 찾으려고 동네 사람들까지 수색을 같이 했어요. 쓰레기통부터 인근 야산 일대까지 손목을 유기할 만한 은밀한 장소를 다 뒤져봅니다. 하지만 손목이 발견되지 않아.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영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하천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죠. 내가 그때 그 차량 냉각장치 물이 모자라가지고 그것 뜨려고 물가에 닦았는데 내려가서 물을 닦으려고 하는데 있는 거예요, 이게 손이. 이분이 사람 손목을 발견한 거야. 자, 이겁니다.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있던 거예요, 두 개가. 두 손이 가지런히 놓인 모양새도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담당 형사님이네요. 이게 던지듯이 뿌린 게 아니고요. 일부러 나란히 내려 놓아야만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런하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물에 잠겨 있던 거죠. 소윤이의 손목은 동쪽과 서쪽을 가리키는 듯 보였어요. 혹시 범인이 남긴 어떤 메시지일까? 아니면 하천을 흘러 내려오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모양일까? 자, 여기에 대해 그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방범대원 말을 들어보면은 흘러내려오기는, 아이고 이거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없죠. 물이 없지. 없었을 때 얼음 얼고 다 그러니까 없었을 때지. 그렇다면 범인은 직접 이곳에 와서 손목을 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 도박꾼들이 만약 손을 씻기 위해서 처녀의 손을 빌거나 아니면 절도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절박한 마음이니까 민간에서 전해온 속설 하나까지 막 다 조사 대상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뜻밖의 용의자로 떠오른 게 한 사진작가라는 사람인데, 저도 용의선상에 올랐었는데 이 행위예술 쪽으로 생각해버린 거야. 아, 손을 놓은 모양이요? 예. 보통 애들 같으면 그냥 집어던져 버릴 건데 손목을 이렇게 가지런히 놨으니까 그런 거지. 하천에 놓인 손 모양이 범상치 않은데 혹시 예술적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 의구심이 든 거지.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하도 안 풀리니까 우리가 그런 쪽도 한번 염두에 둘 가치가 있는 건가까지 접근을 했었어도 그걸 가지고 수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낭비였던 거죠. 손이 놓인 모양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면 잘린 손목 자체에 범인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절단난 부위가 거칠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상당히 큰 마찰은 없이 깨끗하게 잘린 것으로 봐서 곡괭이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의 소행으로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타인의 혈흔과 유전자 모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손목만 발견하면 밝힐 수 있었을 것 같았던 범인의 윤곽은 다시 멀어집니다. 남은 건 이제 현장밖에 없는 거죠. 당시 형사들은 소윤이가 발견된 현장에서 말해주는 단서로 수사를 진행해 봤어요. 이곳은 영동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지만 사건 현장은 당시 공사 중이라 공사장 인부 말고는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범행 도구 특성상 공사장 인부가 범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점점 실렸어요. 그런데 서윤이 위에 덮여있던 시멘트 포대에서 볼펜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누구 거냐는 거지. 모 자동차 영업사원이 홍보용으로 자기 지인들한테 나눠줬었고요. 평소에 이 씨가 사용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볼펜을 사용하던 인부가 소윤이를 처음 발견한, 아까 봤죠? 앞부분에서 그 목격자 이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그 볼펜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유류된 그 볼펜이 용의자 이 씨의 것이 맞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었고, 이게 또 이 씨를 추궁하는 하나의 단서가 됐던 거죠. 자, 근데 이 씨라는 사람이 신고 과정도 조금 이상했어요.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씨는 볼펜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포대에서 발견한 그 볼펜이 이 씨의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게다가 경찰은 이 씨가 소윤이를 발견한 것조차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시체를 발견한 점도 미심쩍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인부들은 발견을 못했었는데요. 뒤늦게 들어간 신고자가 발견한 점도 일단 이상한 점이었고요. 다른 인부들은 몰랐대. 그러니까 뭐 공사장에 일단 출근했어. 들어갔는데 당장 뭐 시멘트 포대부터 걷고 뭐 이럴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 인부만, 최초 발견자라는 사람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보통 다들 작업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주변을 둘러봤다는 거지, 이 사람은. 자, 그 공사장 인부입니다. 그냥 저 장비만 들고 나와서 일했지 우리는. 그걸 봤다면 저기서 봤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때 시멘트 포대로 푹 덮여가지고 원래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저희는 안 보였어요. 시멘트 포대를 눈여겨볼 일이 없으니 덮여있는 소윤이를 못 보는 게 당연하답니다. 여기에 다시 담당 형사는 우리 같은 일반인 상식이라면 바로 112에 신고하든지 뭐 파출소 경찰서에다 신고할 텐데 다시 자기 가게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부인한테 여보 사람 죽었어 신고해줘 라고 전달을 해서 부인이 신고를 했던 거거든요. 이 씨가 소윤이를 발견하고 바로 신고한 게 아니라 굳이 아내를 찾아가 신고하라고 말한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 씨를 향한 의혹은 하나둘 늘어났어요. 목 조르면 가해자의 손 부위에 상처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용의자도 손등 부위에 긁힌 듯한 상처 부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씨의 손등에서는 수수께끼의 상처도 발견된 겁니다. 자, 이 손등 상처 한번 보세요. 손톱 자국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피해자가 목 졸릴 때 이 답답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면서 긁어내는 거거든. 이렇게 손톱을 핥히고 이런 상처가 남아. 그래서 보통 교살은 피해자 손톱 밑에 범인의 DNA가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씨는 이거 왜 생긴 상처냐 물어보니까 벽돌에 긁힌 거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사람의 손톱 자국이라면 상처는 어떤 모양인지 인공 피부 위에 확인해 봅니다. 소윤이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체격 조건의 여고생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이 학생이 저항하면서 생긴 손톱 자국을 확인해 봅니다. 팔자 곡선 부위에 생책이 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조은, 아까 처음에 뒤에서 졸랐을 때처럼 반달 모양의 조은이 생긴 형태고요. 손톱이 둥그니까 상처도 둥근 거예요. 자, 이 사람 손등 보면은 둥근 자국이 있죠. 손톱 끝으로 이렇게 찍었던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는 핥힌 거야. 지나간 거고, 이거는 꾹 누른 느낌. 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씨의 상처도 마찬가지였어요. 실험 내용과 일치해. 벽돌의 모서리 부분은 훨씬 얇기 때문에 선 모양이라든지 생책이라든지 반달 모양의 형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벽돌에 긁혔다면 상처가 직선으로 나야 되는데 이 씨의 손등의 상처는 굴곡졌습니다.
사람 손톱에 의한 상처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씨는 나중에 아내와 다투다 생긴 상처 같다며 말을 바꿉니다. 의심스러운 게 이게 다가 아니야. 소윤이 목에 발견된 발자국과 이 씨의 슬리퍼 모양도 비슷해요. 많은 정황이 이 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을에서도 이 씨가 주요 용의자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자 이웃집 만나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주목했기 때문에 맨날 뭐 칼로 회뜬다 뭐 이래요. 이 씨를 둘러싼 얘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 씨를 다시 찾아가 봅니다. 취재진임을 밝히자 이 씨가 당황해 그리고 어렵게 입을 떼는데요. 자 물어봅니다. PD가. 시체를 제일 먼저 보셨고요. 보시자마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에이, 바로 신고했죠. 바로 거기에서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집사람이 이제 그 앞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사람을 신고한 거예요. 내가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웬일인지 말을 자꾸 멈춰요. 그러더니 아내에게 전화해야 한다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질끈 눈을 감고 고개를 젓다가 뭐가 괴로운지 연신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그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 씨와의 얘기가 더디게 진행되던 그때 외출에 나갔다던 이 씨의 아내가 급히 돌아왔어요. 이 씨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얘기를 쏟아냅니다. 이 씨가 말이 어눌해 용의자로 몰렸다는 거예요. 아유 글쎄 우리 신랑이 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범인은 다니면서 희죽거리고 웃고 다닐 텐데 어떤 사람을 지금 범인이라고 잡고 있는 거냐고. 그런 사람을 억울한 것도 있고 제가 뭐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있어봐요. 범인으로 몰린 게 억울하다며 부인은 20년 넘게 고이 보관해둔 자료를 하나 꺼내요. 이 씨의 얘기가 실린 그 당시 신문 기사인가 봐. 미군들하고 행패 부리다가 막 이러면은 우리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했어요. 의리로 산 사람이지 우리 양반은 남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아줌마 진짜. 아무튼 뭐 이 사람 말은 남편이 약자를 돕는 정의로운 저스티스맨이다. 범인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원수지간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팔까지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자르면 아유 가만히 있어봐요. 당신은 아직도 말이에요. 우리는 형사가 오면 치가 떨려요. 진짜 정말 치가 떨려요. 이제 그만 좀 나가주세요. 그런데 자꾸 대답을 피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씨의 행동은 뭘 숨기려 할 때 보이는 양상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단서가 없으니까. 여기에 우리 박지성 교수님은 어떻게 말을 하냐? 용의자로 지목되어 7번이 넘는 반복적인 조사를 받았고요. 어떤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이분이 어떤 굉장히 움츠러드는 식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씨는 과연 누굴까? 눈앞에 두고도 잡을 수 없는 범인일까?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신고자일 뿐인 것이냐? 그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당시 경찰은 곡괭이질에 능숙한 이들에 집중했고 자연스럽게 공사장 인부였던 이 씨도 용의선상에 올랐던 거예요. 하지만 농사짓는 시골 마을에서 곡괭이를 다루는 건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동네 고딩들 만나봐요. 학생들 중에 집에서 농사짓고 이런 친구들 많아요? 아, 꽤 있죠. 삽질, 곡괭이질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 그렇죠. 곡괭이질을 할 줄 안다는 학생은 많다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곡괭이를 쓴 범인을 공사장 인부로 특정 지은 거냐? 자, 건재상 사장님이래요, 이분이. 예, 공사장에서도 사 가시고 일반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사 가시고 이거는 특정 부분만 사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두루두루 쓰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뭐 공구라는 거죠? 기본적이죠. 그렇다면 곡괭이질로 손목과 비슷한 두께의 물건을 자르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확인해 봤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곡괭이를 잡아본 적이 없는 제작진이 직접 나서 봤습니다.
자, 잘라낼 수는 있어, 나무 토막을.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맞추려던 위치에 정확히 접근은 못했어도 큰 무리 없이 나무를 자릅니다. 곡괭이를 파는 가게 사장님은 어떨까? 사장님의 곡괭이질. 확실히 안정된 자세. 나무 토막을 깔끔하게 잘라낸다. 곡괭이질을 처음 해본 제작진이 자른 단면이 더 거칩니다. 같은 데를 계속 못 때리니까. 그렇다면 소윤이의 손목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대답이 들려오는데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굉장히 애써서 한 거죠. 피부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얼기설기 돼 있는 모양이고요. 여러 번 내리쳐서 힘을 굉장히 줘서 끄는 형태의 할창으로 보입니다. 뼈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걸 분쇄골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뼈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는 건 빗 맞을 때 그 무게가 전달돼서 뼈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잘라진 손목의 뼈가 여러 조각으로 나뉜 것으로 봐서 범인은 여러 번에 걸쳐 힘들게 손목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입니다. 1부가 끝나고요. 2부를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험상 그리고 뭐 시신 부검이 말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능숙한 사람만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자, 계속 봅시다. 2부 들어갈게요. 이거는요 3, 4회 이상의 양쪽 손목에 손목 위로 미수에 그친 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때릴 수 있는 정도의 능숙한 사람은 못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3, 4회 이상의 양쪽 손목에 손목 위로 미수에 그친 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때릴 수 있는 정도의 능숙한 사람은 못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범인은 곡괭이질이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서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당시 경찰이 이씨 상처에 주목한 건 피해자가 저항하다 남긴 손톱 자국일 거라는 추론에서였어요. 전문가들도 그 상처는 손톱 자국일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다른 또 의견이 있네요.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생긴 직후에는 오차 범위가 좁지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오차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이틀 돼도 닦지 않는 건 이상하지 않죠. 문제는 이 씨의 상처 사진이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 찍힌 거라 상처가 난 때는 확실히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문 거야, 상처가. 다음은 소윤이 목에 남은 신발 자국인데요. 이 씨의 슬리퍼 바닥과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인 거죠. 소윤이 목에 남은 흔적을 복원해서 신발의 특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또 자주 나오시는 분이네요. 주변부는 압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많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자국이 정확하게 찍힌 게 아니라 복원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었어요. 어떤 신발인지 추정해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신발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슬리퍼일 수도 있고 운동화일 수도 있고 지금의 물결무늬 한 패턴만 가지고 어떤 신발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의자 이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도 그렇다고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어느 것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졌어요. 어디서부터 사건을 되짚어야 될까?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손목을 왜 절단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이는 지문을 훼손한 손목을 바다에 버린 적이 있어요. 피해자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죠. 제주 올레길 사건의 범인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눈에 띄는 곳에 손목을 전시해뒀어요. 그렇다면 소윤이의 손목을 노린 이유는 뭐일까? 여기에 대해 우리 정치 꿈나무 이수정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증거물 본인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나올 것이니까 이거를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손목을 절단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박지성 교수. 그런데 이 경우에 하천에 피해자의 잘린 손목을 갖다 놓은 이런 어떤 형태를 보면 남들 눈에 혹시 띄기를 바랬던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분이 붓기가 많이 빠지셨네요, 지금은. 저 때는 살이 좀 찌셨나? 얼굴이 통통하신데? 손목을 꽁꽁 숨긴 것도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전시해놓은 것도 아닌 애매한 공간에 손목을 둔 이유는 뭘까? 당시 범인의 심리를 분석해보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날 그 순간 소윤이의 상황에서부터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소윤이가 외출을 한 이유를 추정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전직 정치인, 현 유튜버 표창원 범죄심리학자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나왔을 때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었겠느냐? 하나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한 목적일 테고, 또 하나는 이쪽 방향, 퇴근 목적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누군가가 잠깐 나와라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먼저 소윤이의 주머니에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가 있던 것으로 봐서 화장실 가던 도중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하지만 강제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 저 넓이도 사실은 반항하는 사람을 끌고서 가기가 어려운 넓이잖아요. 화장실에서 공사장으로 가는 길목에 외숙모 식당이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블럭이지만 가게에서 화장실까지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 편이네요. 이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가 원래 평소에? 생각보다 멀죠. 상가 2층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신 발견 장소.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 잠깐 만나러 나갔다고 해도 큰 대로변을 이용해야 됩니다. 대로변을 이용하면서 강제로 끌려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목격자들도 당연히 있는 시간이고, 가장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쨌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공사 현장 입구까지는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사실 담배를 피는 게 아니냐, 잠깐 담배 피러 나갔다가 누가 따라 들어간 게 아니냐, 그 공사장으로.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얘가 담배를 평소에 피는 앤지가 확인은 또 안 돼요. 고등학생이고 여자이고 하다 보니까 꽤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진짜 피는 거라면. 그게 확인이 안 돼. 말만 있어, 말만. 저녁 8시 30분이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니 적어도 공사장 입구까지는 소윤이 스스로 갔을 거라는 추정이에요. 그날 소윤이는 아는 누군가를 따라 공사장 입구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와서야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반항한 것은 아닐까. 캄캄한 공사장까지 안심하고 따라갔다면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공사장은 어떻게 알고 찾아간 것이냐? 그래서 얘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불러낸 것도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공사장은 왜 간 것이냐? 여기에 대해 추정을 해봐야죠.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일대에서 많이 활동하고 어른들 몰래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 장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범인을 공사장 인부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범인이 처음부터 살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요. 소윤이는 손으로 목이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이 말은 범인에게 사전에 준비한 살인 도구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 의도한 것과 달리 피해자의 저항과 순간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통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범인이 피해자의 손톱 밑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신체 증거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커졌고, 마음이 급박한 나머지 피해자의 손목에 대한 절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이 표창원 아저씨가 방송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아. 범죄사건 전문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는 지식은 있는데 방송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말을 좀 버벅이는, 같은 표현을 단어만 다르게 계속 나열하는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경험이 많잖아요. 베테랑이야. 거의 연예인이지. 그러다 보니까 말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소윤이의 죽음에 불안해진 범인이 주변에 있던 곡괭이를 보고 손목을 잘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천에 손목을 유기한 이유도 의외로 범인이 당황했던 흔적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범인이 쫓기는 상태였고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직선거리로 와서 가장 가까운 곳이란 말이죠. 하천, 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천이라는 것 자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던지듯이 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좀 있었다고 하는 건가? 하천이 사건 현장에서 한 300-400m 거리예요. 범인이 주변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손목을 감추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미숙함의 상태, 연령적으로건 범행의 경험 때문이건 쫓기는 마음으로 증거를 인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고 이건 지나치게 대담하다, 이건 대단한 놈이다,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오해석을 불러일으키는 면들이 범죄 사건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범인들이 뭐 연쇄살인범들 같은 경우에는 안 잡히니까 연쇄살인을 한 거잖아. 그건 곧 사건을 꼼꼼하게 준비했고 단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연쇄살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의외로 범인들이 현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대. 평소에는 멀쩡하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는 자기도 흥분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선택을 못한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외로 뭐 화성연쇄살인 사건 같은 거보다 춘재가 증거 진짜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거를 경찰들이나 뭐 뉴스를 퍼나르는 기자들은 봐라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하면서 대단하게 담배꽁초도 버리고 자기 흔적을 뻔뻔하게 남기면서 도망갈 수가 있냐. 이거는 사이코패스라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확산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지 꽤. 오히려 초짜라서 그런 건데 과대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범인이 오직 손목만 잘라낸 건 분노를 절제할 만큼 치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미숙하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급한 게 그거야. 자, 박주성 교수 많이 등장하시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동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거든요. 범행의 미숙함, 소윤이의 주변 인물들, 그날 소윤이의 마지막 행적 속에서 사건의 새로운 단서가 숨어있진 않을까. 그 남자애 나오려나? 얘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던 걸로 알아요. 눈이 내리던 2001년 3월 소윤이가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합니다. 수업이 끝난 소윤이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갔어요. 잠시 은행에 들려 돈 3만 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노점에서 붕어빵 사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고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20분간 있었고 그때 유행하던 DDR 게임을 했고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도 도착했어요. 친구인 장량과 함께였습니다. 자, 그 장량과 통화해봤어요. 사장님 잘 안 계시니까요. 혼자 있기 심심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갔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오락실 갔다가 같이 가게 갔었어요. 장량은 평소에도 종종 가게에 왔던 친구. 잠시 후 후배 김군도 가게에 찾아옵니다. 그날 유독 소윤이가 저를 많이 잡았었거든요.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유난히 그날따라 많이 잡았어요. 소윤이가 붙잡았지만 친구 장량과 후배 김군이 집에 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7시 30분경 학교 친구 황군, 얘가 가게로 전화를 걸어요. 통화는 한 3분 정도 했고 1시간 뒤에 황군에게 전화가 또 옵니다. 근데 이 통화 목록에서 평범해 보이지 않는 기록 하나가 나왔어. 황군과 통화를 마지막으로 소윤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통화 시간이 19초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이 오간 거냐. 얘가 불러낸 게 아니냐 싶은 거지. 우선 먼저 소윤이의 어릴 적 친구 박군을 만납니다. 그는 소윤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동안 학교를 결석했어요. 어릴 때 친했지만 학교가 달라 자주 볼 수 없었고 소윤이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범인이 잡혔다고 알고 있었다는 그는 술 한잔하며 얘기하자고 제안했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자, 얘기 들어보니까 죽은 날짜가 3월 7일이에요? 3월 8일이면 제 양력 생일이거든요. 그날을 기억하는 건 자기 생일 전날이기 때문이래. 내가 그날 학교에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아침에 그냥 할머니 방에서 자다가 소윤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좀 그때 당시에 학교에 자주 안 갔어요. 학교를 빠지는 건 종종 있던 일이고 그때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네. 얘가 좀 까무잡잡하고 건강했어요. 얘가 어디 아픈 기색도 안 보이고요. 손은 좀 말랐어요. 손가락이. 손가락이요? 네. 혹시 형사랑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형사랑 주고받은 문자가 있나요? 저는 없어요. 형사가 물어본 거죠? 예. 너라면 왜 잘났을 거라고 생각하냐? 모르겠다. 뭐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끔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지 이거 뭐 오래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한잔 하실래요?
여기가 꼬치가 기가 막혀요, 이 집이. 사건 담당 형사는 박군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의 문자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제가 한번 문자를 친구들에게 넣어봤죠. 질문을 없애기 위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런데 그게 발신번호 미표시로 올 이유는 하등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박군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와,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유독 박군에게서만 발신자 번호를 감춘 채 답장이 온 게 이상했습니다. 또한 박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이 어딘가 소윤이 사건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형사가 기억하고 있어요. 다모임에다가 썼구나. 지금은 사라졌죠. 손가락 자르거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소윤이만 빼고 다 봐. 이런 본건과 상당히 밀접한 내용의 글이 올려져 있었다. 박군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들을 남겼던 거냐? 저는요 솔직히 지금 기억은 없는데 제가 만약 썼다면 약간 좀 감성파리 기질로 써놨겠죠?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냥 뭐 그때 친구였으니까 그 당시에 뭐 술을 한잔 했다거나 이게 점점 이상해지네 이게 자꾸 이쪽 일이랑 지금 연관되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자꾸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이게 자꾸 점점 뭐 이렇게 화살이 저한테 날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는 취재진에게 불쾌함을 표시했고 더 이상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자신의 글에 대해 친구들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때 당시에 누구누구 빼고 봐 이렇게 썼던 글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도. 그러면 정작 만약 당사자가 들어가면 소연이 바보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랬거든요. 왠지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그거는 기억했는데 어제 얘기하다가 옛날에 그 소연이한테 소연이란 친구가 있어요 또.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얘 왜 이렇게 당황해 자꾸. 아니 뭐 어린 마음에 고등학생들이었으니까 내가 지금 뭐 범인의 심리를 읽는다는 자체가 어린 마음에 좀 나 이거 오해받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어. 되게 별거 아닌 생각인 건데 범인이 손목을 왜 잘랐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누구나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 손톱 밑에 뭐가 있다거나 우리한테 상식이기도 하고 뭐 고등학생이라고 모를 만한 내용은 딱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굳이 했다가 뭐 솔직하게는 말하지만 범인을 혹시나 몰릴까 봐 어린 마음에 뭐 발신 제한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새끼 좀 필요 이상의 자꾸 해명을 하려고 드는 것 같아. 자기가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지금. 단지 소연이라는 다른 친구가 있었고 자신이 쓴 글은 소윤이가 아니라 소연이에게 썼을 거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요. 전문가는 친구들과 소윤이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손목이어야 했을까? 피해자가 여고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봤을 때 어떤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라든지 인터넷에 올리는 글, 그러니까 피해자의 손으로 할 수 있던 활동으로부터 어떤 애정이나 이성관계에 있어서 거절을 당한 그로부터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 사람은 없는지 이런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소윤이와 서로 호감을 표현하던 남학생이 있어요. 최군이라는 애입니다. 제가 방학 때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경찰서에 한번 갔었어요. 나는 그 친구랑 솔직히 뭐 좋아하는 뭐 그런 감정도 없었고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그런 것뿐이에요 그냥. 자기는 소윤이랑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오히려 다른 친구가 소윤이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얘는 지금 조금도 이 사건에 엮이기가 싫으네. 주변인으로 남기가 싫으네 얘는 지금. 그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받으러 갔던 날 경찰에 추궁하는 거예요. 황군한테. 네가 좋아하지 않았냐? 안 받아주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악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경찰에 추궁하더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질투하는 등 총 29차례에 걸쳐 소윤이에게 메일을 보낸 친구가 있어요. 소윤이와 마지막 통화한 황군이란 새끼야. 얘가 약간 좀 스토커 같은 짓을 좀 했던 것 같아. 자, 여기에 대해 형사는 황군이 피해자를 사귀고 싶어는 하나 피해자가 최군을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과 살인 장면이 담긴 이런 메일을 동영상으로 발송도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애들을 찾았지만 애들은 이미 영동을 다 떠난 상태였습니다.
담당 형사가 추가 조사하려고 황군을 찾았을 때 영동을 떠났었대요. 집을 찾아 물어봤지만 황군의 할머니는 모른다는 말뿐이다. 황군의 할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을 본 한 주민이 제작진을 조심스럽게 불러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황군 할머니가 제작진을 찾아와요. 황군의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손살에 치고는 자리를 피했다. 야, 이거 전형적인 노인들의 책임 회피 수법 아닙니까? 뻔하게 티나는. 할머니가 왠지 좀 이게 카바 쳐주는 느낌이 있네, 지금 이게. 더 이상 황군을 찾을 수는 없었고, 그런데 며칠 뒤 어렵게 황군과 연락이 닿아요. 상황 설명한 뒤에나 짧게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자, 먼저 물어봐야죠. 그 사건 일어난 날 오후나 저녁쯤에 혹시 전화통화나 만나시거나 이런 기억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그날 버스 타고 집에 갔는데요, 뭐. 그는 자신이 소윤이와 통화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소윤 씨랑 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분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에는 모르겠는데요. 있었나 없었나? 저는요? 아니,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는데 말 그대로 좋은 기억도 아닌데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지금 말한 게 다예요. 저는. 예. 황군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윤이와 마지막 통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혹시 제3의 누군가가 전화를 끊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그의 기억이 필요한데 이 새끼가 더 이상 통화를 해주지 않아. 얘기를 듣고 싶은 마지막 인물은 가게에 찾아왔던 후배 김군입니다. 그는 소윤이 손목이 발견된 다음 날부터 학교에 쭉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말이죠. 외삼촌 아들인 거죠, 김군이. 친척형이네요. 걔가 사고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한 7, 8년 전서부터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어요. 저희도 몰라요. 친척과도 연락이 끊겼다네요. 김군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래서 동네 주민센터 가봅니다. 여기서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그 김군이라는 예 아세요 혹시? 아, 그 말소되신 분 같아요. 말소되신 분.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더 이상 후배 김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소윤이의 마지막 그날에 대해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주제는 여기까지.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 뒷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봅시다. 2019년에 태완이법 적용으로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무기한 수사가 가능해진 거죠. 2019년 5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시 이 사건 제보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여고생 시신이 발견됐던 건물 짓던 공사업체 인부, 공사업체 대길건설의 과장으로 재직한 56살 한석희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방영된 1173회 방송에서 2004년 방송과 다르게 새로운 용의자에게 초점을 둡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다음 방송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따로 계획해둔 편이 있었는데 이거 취소하고 요거 가야겠습니다. 이걸로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이거 이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966회 사라진 손목 영동 여고생 살인 미스터리 리뷰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영동 여고생 사건 두 번째 방송 준비해서 올게요.